9번째입니다. 9번째는 산업혁신과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보시면 회복력 있는 인프라 건설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을 촉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프라 중에서 수자원이나 전력,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 6번째와 7번째 다루고 있고요. 또 지속가능 발전 9번째는 교통과 ICT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수자원과 전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생태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그 지속가능 발전법 6번째, 7번째 다뤘죠. 그러니까 이제 이 9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교통과 ICT와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ICT 인프라를 갖추는 데 있어서 요즘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뭐 해일, 지진, 뭐 이런 거, 태풍 이런 것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프라가 파손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인프라가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그다음에 거대하기 때문에 한 번 파손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회복하기가. 그래서 이거의 회복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로부터 이 인프라가 훼손되지 않거나 또는 자연재해를 당했을지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 건설을 하고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을 촉진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 지속 가능 발전 목표 8번째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산업화가 아니라는 거죠. 막 그 산업재해 일으키고 그리고 폐수 버리고 환경 파손하고 이런 산업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려하고 주변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산업이 미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는 걸 지속 가능한 산업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대기업 중심보다는 좀 중소기업 중심인 경우가 더 많겠죠. 예, 그래서 이 산업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혁신 동력은 이 과학기술 연구겠죠. 이 과학기술 연구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10번째. 불평등 완화입니다.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의 감소. 이것들이 지속가능 목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나 국가 사이에서나 계속해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에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작은 마을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사회, 국가에 이르고 결국에는 세계로 그런 현상들이 불평등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0번째의 세부 목표로 계층 간의 소득 분배 개선, 그리고 모든 사회 집단의 포용, 그리고 차별의 폐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국제경제기구 및 금융기구의 개발도상국의 발언의 향상, 그리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이주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경제기구나 금융기구에서는 선진국의 의사결정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정책에 뭔가 반하지 않는다거나 선진국의 정책에 미친 듯이 호응한다거나
선진국과 함께 뭔가를 해야지만 국제경제기구나 금융기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0번째에서는 이 세부 목표 중에 굳이 이걸 넣은 겁니다. 국제경제기구 및 금융기구에게 개발도상국의 발언을 향상시켜서 실질적으로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하는 견인 역할을 하라,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1번째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보면 몇 가지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포용, 회복력, 지속가능성. 이 포용이라는 거는 앞에도 누차 설명드렸지만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배제하지 않는 것을 포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나이, 그리고 성별, 종교, 사는 지역, 또는 경제력,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용이라는 거고요. 회복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 인프라나 또는 도시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되게 필요한데요. 이 자연재해나 무너질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건설하고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자연재해가 들이닥쳤을 때 그럼 이제 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회복력을 고려한다는 건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혹시 이 건물이, 혹시 이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하고 있는 이 4층 이상의 건물들에게 지진 내구 시설을 갖추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회복력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번째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 도시와 거주지와 관련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도시에 다 살고 있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60%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이 도시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 또는 세계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의 부분을 보는 건 이런 거죠. 시민이 적정 수준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이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한 교통 체계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이 이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재해나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하는 솔루션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공간이나 녹지 공간이 좀 제대로 확보돼야 된다.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거죠. 문화와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과 대기 오염의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런 것이 포용적이고 안전하면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12번째입니다.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이 개발도상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목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유통, 소비 등 인간 생활에 발생되는 이 모든 과정인 거죠. 이 과정 안에서 낭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과 파괴를 줄이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절반으로 줄이고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발생량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앞에 열거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입장에서 뭐 도시 인프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양질의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여성 인권을 보장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발전된, 발전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산업화를 먼저 겪은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 생산, 유통,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모든 나라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과 인식을 향상시키는 게 이 13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온난화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오염도 심각하고, 토지의 오염도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런 어떤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게 될 재난이나 자연재해, 어려움으로부터 겪을 텐데, 이런 것들이 조만간 우리 도시나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들에 대비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시설들, 뭐 문화시설이든 아니면 인프라든 이런 것들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후 변화를 이끄는 환경의 파괴인데, 기후 변화를 이끄는 것이요. 그러니까 환경의 파괴를 줄일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인식 전환인 거예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교육과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지금. 자, 이제 14번째입니다. 해양 생태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바다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해양.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의 핵심이 바다예요. 바다는 우리 세계 시민들에게 식량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통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속가능 발전목표 14번째는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또 해양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해양의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극단적인 어업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양 및 연안의 10%를 보존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런 거죠. 바다 오염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쓰레기를 바다에 버렸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어느 곳에서는 우리나라 크기만한 이 플라스틱 섬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바다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것들을 이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만 어업하고 우리만 여기서 그 바다에 있는 식량들을 다 가져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 이상은 뭔가 해양과 연안을 보존을 해서 이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된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15번째입니다. 육상 생태계.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증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와 저지와 복원, 그리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줄이는 것, 이겁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는 생물 다양성 감소율을 낮추기로 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는 다수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그 개체 수도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번째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좀 설정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에 덧붙여서 지역이 점점 사막화되고 토지가 황폐화가 되는데 사막화는 점점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토지 황폐화는 아직은 저지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저지하고 복원하는 걸로 이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자라는 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째의 목표가 됩니다. 자, 이제 16번째입니다. 평화, 정의와 제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권 제공,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지속가능 발전부 16번째 의미입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는 이것들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들이 뭐였냐면 폭력, 분쟁, 취약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번째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불법 자금과 불법 무기 거래를 감소시키고 법치주의를 증진하고 이 평등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16번째 목표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포용이라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는 이 불평등의 심화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간, 계층 간.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수준에서, 다시 말하면 인권이 어느 정도 향상된 수준에서 계획들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의 인권이 전혀 향상되지 않은, 여성 인권이 완전히 취약한 그런 곳에서는 약간의 변화만 일어나게 돼요. 약간의 변화만. 그러니까 현 상태, 그러니까 불평등하고 이 부조리한 현 상태에서의 발전, 현 상태에서의 어떤 변화를 계획하게 되면 그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두를 위한 사법적 접근권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인종, 나이, 성별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이 사법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소 이제 그 진보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까지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조직들이 함께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가치 체계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또는 지금 막 산업화를 이루고 있든 아니면 산업화가 이미 지나버렸든 아니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있든 아니면 제조업
발전이 이미 다 넘어가서 사회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이 발전 목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이 발전 목표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하자라는 게 이게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7번째인데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이행 수단 강화 및 전지구적 파트너십 재활성화 얘기하는데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번째는 이 세부 목표가 19가지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뭐 재원, 기술, 역량 형성, 무역, 시스템의 이슈로 나누고, 시스템 이슈는 다시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다자 간의 파트너십, 데이터 모니터링과 책무성으로 또 세분화돼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 의무를 강조하고, 이 개발도상국의 조세 역량 개선을 통해서 자체 재원 확보 방안까지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이 지금 많이 개발됐잖아요. 선진국이 사실은 발전하면서 무엇을 한 거냐면 그만큼 지구 환경을 파괴한 겁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그 발전 속도를 내지 못하게 제어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화를 극단적으로 이루게 되면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너희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 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고, 이게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조세 역량의 개선을 통해서 자체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강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 목표 17번째 이 전지구적 파트너십 재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으뜸 구호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이 셋째는 발전 목표에서는 이 포용성과 형평성의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지역, 계층, 집단들의 불균형과 불평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구호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역시도 후진국을 지원하고, 또 이게 지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지원의 방향이 그 개발도상국의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역량을 이 견인하는 걸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중요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포용적 경제 성장을 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큰 핵심 축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축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유기적으로. 자, 그러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한국에서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울대 김태균 교수님께서 정의를 좀 내려주신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추진하는 거고, 근로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 품종 개량이나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FTA 추진 시 발생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농가의 소득 보장이나 또는 이제 그 영농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계획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고령층의 의료 소외계층을 보존하고 뭔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제 국내 대비를 이제 촘촘히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건강과 웰빙 지원까지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양질의 교육인데요. 양질의 교육과 관련된 이제 교육 정책으로는 의무 무상 교육을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다문화를 비롯한 소외계층 교육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사교육 절감을 대책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 계획한 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적 맥락에서 어떠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이것들이 지금 해소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5번째 아젠다는 이 성평등과 관련되는 거죠. 이거는 통합적인 성주류화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소득, 교육, 보건, 정치 등 이 성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성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8번째. 8번째는 이제 포용적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완전 고용을 위한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활용되고 있죠. 이 9번째는 경제 인프라 보수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넘어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화를 장려하는 것이 이 한국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환경 관련 기술 개발도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10번째, 11번째, 11번째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얘기하는 거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주 계획.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할 때 이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도시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잘 수립을 하는 거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4번째, 15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7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파트너십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거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ODA 및 국제개발 협력 정책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개발한다라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선juk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도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 수 있는지, 또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서 보면 이 소위 세계 시민이 가져야 될 사회적 가치라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17가지 안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졌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은 60년대, 70년대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돼 왔어요. 대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경제 발전이다. 산업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다. 다른 거 지금 신경 쓰지 마. 잘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경제적 가치거든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조금 뒤쳐져도 되고 배제돼도 된다는 가치 체계. 이것이 바로 경제적 가치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의 주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60년대, 7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거죠. 우리가 40년대 후반부터 독재가 됐으니까요. 이 독재 정권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구현해서 산업화와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권은 박탈당했던 거죠. 독재를 통해서.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이 민주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역점적으로 일어났고요. 우리나라의 곳곳에서의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운동, 또는 대학에서의 어떤 대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는 운동, 노동권의 운동 등 이 민주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전역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는 사실은 경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를 통합하는 가치라고 봐도 됩니다. 서두에 설명했듯이 문화, 경제 또는 환경적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사회적 가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회적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 체계가 될 거고, 이 가치를 체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구현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미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할게요.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구매와 공공서비스라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공헌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은 어떨까요? 시민은 문화와 제도 또 생활 양식 안에서 혁신, 그러니까 새로운 것 또는 지속 가능한 것,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용적 가치 체계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화들을 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될 사회적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사회적 가치를 공부했는데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의 아젠다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것이 사회적 가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또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우리 삶에서 또는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이 외부 환경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구현할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일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